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 박세길 27번째 332페이지 6페이지 그러나 미국이 군부 독재 정권을 탄생시키는 산파 역할을 맡고 있고 이러한 역할이 분단 체제에 의해 끊임없이 합리화되고 있는 현실을 돌이켜본다면 그 같은 생각과 기대는 한낱 무모한 환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비옥한 농토를 망치고 있는 몹쓸 가시나무는 가지만 잘라낸다고 하여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은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의 분단과 가혹한 정치적 억압, 극단적인 빈부격차 등 제반의 불행을 떨쳐버리기 위해 그러한 불행의 근원을 파헤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근원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현재 살아있는 민족성원의 지나온 발자취에 해당하는 현대사입니다. 현대사를 통해서만 지난 40여 년 동안 이 땅에서 전개되었던 엄청난 음모의 전모를 들춰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맨주먹뿐인 우리 민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도덕적 무기이자 현명한 길잡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사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모든 불행의 원천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불행을 강요한 자들의 씻을 수 없는 범죄 행위들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아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현대사는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자 하는 범죄자들의 본능적인 발악으로 말미암아 무참히 말살되고 또한 왜곡되어 왔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오랫동안 역사의 진실이 침묵만을 강요당해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우습게도 우리의 현대사는 이 땅이 아닌 외국에서 더욱 풍부하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는 더없이 큰 불행이요 수치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자기 헌신적인 노력으로 현대사에 관한 대담한 연구를 시도했고 이제 그 성과가 괄목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개별 사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에 머물면서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종합되지 못하고 있고 그 성과 또한 광범위한 국민의 관심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332페이지) 7차 UN 총회의 결의를 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총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1. 조선전쟁의 계속과 확대를 조장하는 미국의 침략 정책을 은폐하는 총회의 부당한 결의를 취소할 것. 2. 조선에서 즉각 정전과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필요한 재해 대책을 토의 채택할 것. 3. UN 기관에서 조선 문제를 토의할 때는 조선인민의 참된 대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에게 참가 자격을 줄 것. 4. 조선 정전회담의 무기한 중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미국 측 대표, 즉 판문점 정전회담을 결렬시킨 책임자를 처벌할 것. 5. 유엔의 깃발 아래 미국 침략자가 북조선에서 행하고 있는 평화적인 주민 및 도시와 농촌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중지시킬 것. 6. 우리 측 포로를 강제 억류하기 위한 야만적인 수단과
남조선 포로 수용소의 우리 측 포로에 대한 비인도적인 취급 및 대량 학살과 야수적인 폭압을 즉각 중지시킬 것. 7. 국제법의 준칙과 도덕을 유린하고 북조선의 평화스런 주민을 대량 학살하기 위한 세균병기, 화학병기, 기타 금지된 각종 병기를 사용하는 등 미국 전쟁 범죄인의 인간 증오 범행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는 바 미국의 전범을 국제법과 인류의 양심에 입각해서 엄중히 처벌할 것. 37 유해책 308 내지 309쪽. 제5장 전쟁 중의 남과 북 333페이지. 한국전쟁은 붕괴 직전의 이승만 정권이 되살아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지원 아래 60만 대군으로 급성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유격전의 형태를 띠고 있던 남한 민중의 저항을 완벽하게 분쇄할 수 있었다. 또한 범람하는 군수 물자는 이승만에게 풍부한 정권 유지 비용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되었다. 자금 확보를 위한 수많은 불법 행위 중 가장 빈번히 사용된 것은 석유, 자동차 부속품, 식품 원료 등과 같이 상품 가치가 있는 전쟁 물자를 공공연히 팔아먹는 일이었다. 보다 교묘하고 거금을 남기는 방식은 60만 대군의 부식비를 유용하는 일이었다. 또한 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불량품위 검사를 통과할 때 뇌물이 공공연히 요구되었다. 이와 함께 이승만은 전쟁 수행을 빙자해 갖가지 비상조치를 발동했는데 이는 자신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과정은 전적으로 방대한 규모에 달하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원조에 힘입은 것이었다. 한편 북한 입장에서 전쟁은 그동안 추구해온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인민을 더욱 단련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쟁을 거치면서 북한에서 김일성의 지도력은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고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은 남과 북의 이질성을 더욱 심화하고 분단의 장벽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1. 사람 죽여 배 채우는 자들. 국민방위군 사건. 12월 총 퇴각에 연이어 서울에서 제철수 일사 후퇴가 불가피해지자 이승만 정부는 100여만 명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남쪽으로 호송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전쟁 초기에 남한의 대부분 지역이 북한에 점령됨에 따라 병력 보충에 결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날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사전 대응책이었다. 이에 따라 이승만은 1950년 12월 15일 국민방위군 설치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고 12월 16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을 즉시 공포, 발효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경과 공무원이 아닌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장정은 제2국민병에 편입한다. 제2국민병 중 학생을 제외한 자는 지원에 의하여 국민방위군에 편입시킨다.
육참총장은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민방위군을 지휘 감독한다. 이승만은 16일 법원 공포 즉시 방위군 사령군의 김윤근, 부사령관의 윤익흔, 참모장의 박경구 등 대한청년단, 청년방위대 요원 일색의 사령부 51개 교육대장을 임명했다. 모두 알다시피 대한청년단이라는 단체는 1945년 해방 이후 민중 탄압과 매국적 단독 선거의 돌격대 역할을 했던 대동청년단, 서북청년단, 청년조선총연맹, 대한독립청년단, 국민회 청년대 등 6개 깡패 조직이 1948년 10월 이승만의 통합 지시로 하나로 합친 단체다. 김윤근은 바로 이렇게 발족한 대한청년단의 단장에 취임한 자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한청년단은 군경의 협조 아래 준군사조직인 청년방위대를 창설해 아무런 법적 지위 없이 후방 감시와 군사지원 업무를 맡았으며 강제적인 병력 모집과 물자 징발을 위한 행동대로 나섬으로써 민중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어왔다. 결국 이승만 정부는 100만 명에 달하는 장정들의 생명을 이들 불안당에게 내맡긴 셈이었다. 게다가 이승만은 급조된 방위군 사령부에 아무런 예산 배정과 지원 없이 장정들의 후방 후송을 독촉하기만 했다. 이에 따라 방위군 사령부는 최소한의 필요한 준비도 없이 무작정 업무에 착수했다. 12월 17일 서울에서 첫 남하부대를 편성해 후송 업무에 들어간 방위군 사령부는 잇따라 경기, 강원, 충청, 전남북 일대에 걸쳐 일제히 부대를 편성한 뒤 경남북 일대 51곳에 설치한 교육대를 향해 도보 행군에 들어갔다. 부대에 편성된 장정들은 대부분 연일 계속되는 미 공군기의 폭격을 피하고 극도로 피폐해진 생활을 견디다 못해 마지막 목숨을 의탁해 보고자 참여했으며 그 외에는 모두가 청년방위대 요원에게 강제로 끌려나온 경우였다. 남쪽의 교육대를 향해 도보 행군에 들어간 국민방위군의 상태는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몇천 명씩 떼를 지어 남하하는 이들 대열은 전란의 폐허 속에서 더구나 엄동의 혹한 속에서 급식과 잠자리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추위와 허기에 지쳐갔다. 정부는 급한 대로 방위군의 양곡군을 쏘어 현지 군수나 서장에게 급식을 요청하도록 했으나 전란으로 곳곳에서 지방행정이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잘해야 하루 수목밥 3덩어리로 끼니를 때우면서 학교 교실이나 맨바닥에서 잠을 자며 도보 행군을 계속해야 했다. 동사자, 아사자, 동상부상자, 낙오자가 속출했다. 이 같은 처참한 양상으로 말미암아 국민방위군 대열은 어느덧 죽음의 대열이니 해골의 대열이니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국민방위군에 대한 예산은 방위군이 경남북 일원의 51개 교육대에 대부분이 도착한 1951년 1월 27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국회에 상정되어 1월 30일에 통과되었다. 국민방위군 예산으로는 방위군 총 인원을 50만으로 추산하고 1인당 하루 식량 4흡, 취사용 연료대 40원, 잡비 10원씩으로 계산해 1, 2, 3월분 총액 209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 예산은 한마디로
국민 방위군 장정들의 최소한의 생명마저 보장하기 힘든 극도로 보잘것없는 수준이었다. 한창 나이의 장정에게 하루 1인당 사업이란 적당한 급식량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전쟁포로 급식량도 1인당 하루 5흡이었다. 부식비, 난방용 연료비, 의료비, 피복비, 훈련비, 부대 운영비 등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실제로 예산이 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부패한 독재 권력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뻗치기 시작한 것이다. 방위군 사령부는 단위 부대에 예산을 지급할 때 일부 악덕 상인들의 도움으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거액을 현금하고 말았다. 이렇게 착복한 예산의 상당 부분은 이승만과 군 수뇌부의 호주머니 속으로 상납되었다. 파렴치한 사기 횡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단위부대 간부들은 간부대로 터무니없이 부족해진 예산을 또 빼돌려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에 바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위군을 위해 쓰일 예산은 거의 바닥이 나고 말았다. 뒤늦게 출발한 장정들은 예정된 교육대에서 인원이 넘었다고 수용을 거부당해 각지를 전전하면서 유리걸식하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수용되어 있는 방위군들에게는 쌀 한 톨, 침구 하나 지급되지 않은 채 주어진 것이라고는 오로지 두 사람의 한 장씩 가만히 뿐이었다. 도처에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거지처럼 얼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으며 급기야 교육대에 수용되어 있는 방위군들이 집단으로 탈출하는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와 원망은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궁지에 몰린 이승만 정권은 1951년 3월 중순부터 방위군 장정들을 귀양 조치하는 한편 헌병사령부로 하여금 방위군 사령부의 의혹과 부정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공범에 의한 범죄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될 리 없었다. 방위군 사건에 대한 수사는 초반부터 은폐 조작으로 일관되었다. 국방장관 신성모는 사건의 주모자인 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을 재판에 회부하지 못하게 하고 부사령관 윤익헌, 재무실장 강석한 등 15명만을 군법회의에 회부하도록 해 윤익헌 징역 3년 6월, 강석한 징역 4월 등 실형 4명, 파면 11명 선에서 얼버무리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국회 조사단이 국민방위군 부정사건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부통령 이시영이 항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자 어쩔 수 없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재수사 결과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헌, 재무실장 강석한, 조달과장 박창원, 보급과장 박기환, 회계과장 보좌관 노용식, 제15 교육대장 박철, 제27 교육대장 임병선, 제10단장 송필수 등이 다음과 같은 공금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국방부 및 육군본부 등의 고급 장교 초대연회비, 생활보조금, 순금제 군번표, 기증 등의 비용에 6,300여만원, 대통령 비서관 김광섭의 집자 기증 300만원,
대한청년단 출신 국회의원 7명의 여비, 음식비 등 제공 1,000만원, 이승만을 지지하는 신정동지회 의원 30여 명의 1억 3천만원 제공, 유니콘의 출장비, 기밀비, 연회비 등 2천여만원, 김윤근의 출장비, 기밀비 등 5천여만 원 등 이와 같은 기밀비, 연회비, 출장비 등으로 예산을 요용하기 위해 상인들과 결탁하여 허위 영수증을 뗀 것이 9억여 원. 1951년 7월 19일의 선거 공판에서 김윤근, 윤익헌, 강석한, 박창원, 박기환 등 5명은 사형, 송필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김윤근 등 사형수 5명에 대해서는 1951년 8월 13일 대구 근교에서 총살형으로 사형이 집행되어 국민방위군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국민방위군 사건은 첫째, 방위군이 해체되고 난 뒤에 사령부 요원 몇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움으로써 부정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고, 둘째, 이승만과 이승만을 지지하던 신정동지회의 정치 자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유입되었다는 야당의 주장이 묵살되었으며, 셋째,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군수뇌부에 요용 예산의 일부가 상납되었다는 정보가 은폐되는 등 흑막의 전모가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상태로 끝나고 말았다. 2. 이상 국민방위군 사건에 관해서는 사료 1950년대의 정치적 종료 사건 415 내지 418쪽 참조. (339페이지) 2. 깡패정권 부산 정치파동. 전쟁의 소용돌이는 허물어져가는 독재 권력을 강권적으로 부추겨 세우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독재 권력의 고질적인 행정상의 무능력과 부정부패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온갖 부조리와 사기, 협잡이 전쟁 수행이라는 미명 아래 백주에 횡행했다. 이로부터 권력에 대한 민심의 이반은 날이 갈수록 뚜렷해졌고, 이러한 현상은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민중학살 사건 등 천인 공노할 만행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1952년에 실시하기로 예정된 제2대 대통령 선거의 향배를 판가름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재집권을 이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렇듯 자신의 목을 죄고 있는 심각한 위기를 돌파해내기 위한 일환으로 이승만은 자신의 충실한 도구 역할을 담당할 자유당 창당에 전격 돌입했다. 그 결과 1951년 12월 17일 국민회 조선민족청년단, 대한청년단, 노동총연맹, 농민총연맹, 대한부인회 등 각종 의용, 불황단체를 끌고 모은 자유당이 부산 동화극장에서 창당되었고, 마찬가지로 같은 해 12월 23일에는 국회의원 90여 명이 국회 건물 안에서 역시 똑같은 이름의 자유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승만은 폭압적인 전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당선을 더욱 효과적으로 날조해낼 수 있는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표결의 결과는
의외로 국회의원 제적 163명 중 찬성 18표, 반대 143표, 기권 1표로 완전히 부결되고 말았다. 국회 내의 자유당 자체에서조차 이승만 지지파와 반대파로 분열되어 있을 정도로 국회에서 이승만의 지지 기반이 극도로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만 것이다. 이렇듯 직선제 개헌 음모가 국회의 반대로 1차 좌절되자 이승만은 새로운 술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1952년 1월 말부터 임시 수도 부산에서는 이승만과 직선제 개헌을 지지하는 관제 데모가 열흘 계속되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시위는 민의를 조작하기 위한 이승만의 손발이 각종 불황단체가 벌인 일대 사기극의 달인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승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는 반 이승만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으며 야당인 민주국민당과 내각 책임제를 지지하는 다수의 원내 자유당이 중심이 되어 내각 책임제 개헌안에 123명이 서명해 제출하는 일도 있었다. 국회의 분위기가 내각제 개헌으로 기우는 조짐이 역력해지자 이승만은 더욱 강력한 비상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우선 이승만은 비교적 온건한 타입의 장면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그 후임에 미군정 시절부터 수도 경찰청장을 지내며 민중 탄압의 기수로 활약해오던 장택상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52명의 원내 자유당 의원을 매수해 직선제 개헌안을 지지하도록 돌려세웠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이른바 서민호 의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내각 책임제 개헌 운동의 주동 인물이었던 서민호가 지방의회 감시차 순천에 들렀을 때 육군대위 서창선이 총격 도발을 일으켜 결국 서민호가 그를 살상하도록 유도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서민호가 구속되고 그에 따라 국회에서 석방을 결의하고 뒤를 이어 국회 타도를 외치는 관제 데모가 속출하는 등 전국은 급속히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이승만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부산시를 포함한 경남과 전남북 일원에 5월 25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언론 검열을 실시하는 한편 내각 책임제 개헌 추진 주동의원의 체포에 나섰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5월 26일 계엄사령부는 국회의원 40여 명을 태우고 국회 의사당으로 들어가던 통근 버스를 크레인으로 끌어 헌병대로 몰고 가 버스에 타고 있던 임흥순, 서범석, 김의준, 이영우 의원 등 4명을 연행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신문한 후 27일 석방했으며 이 밖에도 양병일, 곽상훈 의원 등을 연행했다. 이 같은 사태의 위협을 느낀 오위영, 엄상섭, 김영선, 윤길중, 유홍인가? 태완선 의원 등 40여 명은 허겁지겁 어디론가 숨어버렸다. 계엄과 노골적인 탄압에 직면한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구속 의원 즉시 석방, 결의안 등으로 맞섰으나 이승만은 이 모든 것을 묵살한 채 5월 30일 이범석 내무장관으로 하여금 이른바 정부혁신위원회 사건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더욱더 강력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정부혁신위원회 사건이란 전 남로당 특수요원 몇 명이 정부 조직 내에 침투해 이미 반 이승만 세력으로 돌아선 장면을 중심으로 자유인민당이라는 새로운 당 조직을 모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혁신 전국지도위원회의 기치 아래 각종 반정부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요지로 하는 전형적인 관제 용공 사건이었다. 이범석의 발표에 연이어 계엄사도 김준현, 나용균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 전복 음모가 있었다 하여 동아일보 편집국장 고재욱을 연행해 조사했다가 당시 내한했던 뉴욕타임스 사장 솔스베리 말 한마디에 석방 조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승만의 재집권을 위한 독재 권력의 광기 어린 폭압이 드세지자 일부 학생들과 반 이승만 야당 원로들 사이에서 반파쇼 민주투쟁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60명이 서명했다고 알려진 호헌구국 선언대회가 1952년 6월 20일 부산 남포동에 있는 국제구락부에서 문화인 간담회로 위장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인사들이 참석해 대회 선언문을 읽어나가던 중 갑자기 괴한 수십 명이 습격해 대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결과 대회는 무산되고 사건 관계자 27명이 전격 구속되게 이르렀다. 이렇듯 광란적인 독재 권력의 파쇼적 공세로 내각 책임제 개헌운동은 차츰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이 틈을 이용해 장택상은 한편으로는 국회 해산을 협박하면서 소위 발췌 개헌을 추진했다. 발췌 개헌안이란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직선제 국무총리의 요청에 의한 국무위원의 임명과 면직,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 결의권 등 내각 책임제의 일부 사항을 양념으로 덧붙인 것이다. (1952년 6월 21일) 국회에 상정된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장택상이 동분서주할 때 이승만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 터졌다. 6.25 기념식장에서 김시현, 유시태 등이 이승만을 저격한 것이다. 이에 살기등등해진 이승만 일파가 이 사건을 민국당의 사주라고 몰아붙이고 나서자 소심한 민국당은 발췌 개헌안에 대한 저항을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야당이 완전히 나가떨어지자 발췌 개헌 추진에는 이제 의원 정족 수만이 문제로 남았다. 장택상은 즉시 신문과 방송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신분 보장을 책임지겠다면서 등원을 호소했고 경찰과 계엄사는 피신한 국회의원들의 소재를 파악해 강제 등원에 나섰으며 1952년 7월 3일에는 구속 중이던 국회의원 10명까지 석방해 국회 안으로 밀어넣었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국회에 수용한 뒤 경찰과 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깡패 출신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1952년 7월 4일 발췌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었다. 숨막히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기립투표를 강요한 결과 출석 166명, 찬성 163명, 기권 3명으로 문제의 발췌 개헌안이 전격 통과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이상 부산 정치파동에 관해서는 사료 1950년대 정치적 중요사건 423 내지 428쪽 참조. 3. 북한의 후방정책 343페이지. 세계 최강의 미국과 정면으로 맞부닥뜨리게 된 북한의 내부 사정은 그 곤란함이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었다. 미 공군이 가공할 폭탄 세례는 북한 지역의 모든 생산시설과 생존의 터전을 파괴하고 말았다. 미 공군기는 전쟁 기간에 입식 26만 발의 대중형 폭탄과 2억 발의 탄환, 약 40만 발의 로켓탄과 100m 사방거리에 있는 모든 물체를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신종 무기인 약 150만 발의 네이팜탄을 북한 지역에 빈틈없이 쏟아부었다.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에 이르기까지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모든 것은 파괴의 대상이 되어 북한에 남은 생산시설은 평양의 만경대와 산이 깊은 희천군에 지었던 지하공장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전쟁이 끝난 지 거의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철도 연변의 넓은 평야 한복판에 있는 논에서는 폭격의 흔적을 보여주는 웅덩이가 종종 발견되었다. 4. 가지무라 히데키 앞의 글 222쪽. 이러한 무지막지한 파괴로 북한 당국은 당장 북한 주민의 생존을 해결하고 군대에 공급할 최소한의 식량을 생산해내는 것부터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전시하에 있는 북한의 농촌은 주택, 가축, 종자, 식량뿐만 아니라 대개는 유용한 노동력마저 씨가 말라버린 완전한 폐허 상태였다.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군인 전사자 50만 명을 제외하고도 북한 지역에는 약 100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여기에 상당수의 주민들이 미국의 원폭 투하 위협에 속아 남쪽으로 피난을 갔으며 대부분의 건장한 청장년은 직접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전장으로 동원되어 농촌에 남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노동력이라고는 부녀자, 아동, 노인들밖에 없었다. 단 한 마리의 소, 돼지도 볼 수 없는 마을이 상당히 많았는데 남아있는 소의 숫자를 고려해 볼 때 소 한 마리가 전쟁 전의 1.5 내지 2배 정도의 농지를 갈아야 했다. 게다가 종자마저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1951년 봄에는 황해도, 평안남도, 강원도 등 세계도에서만도 약 1,600톤 상당의 종자가 부족해 파종에 어려움을 겪었다. 5. 스칼라피노 이정식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 돌베개 1986 525 내지 527쪽 참조.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1951년 1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제197호를 발표했다. 그중 식량 증산 대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족 반익자로 도망한 자 및 기타 원인으로 말미암아 경작자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적은 농민 또는 영농을 희망하는 전제민들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경작하게 하고 나머지 토지는 노동자, 사무원들의 채소 재배지 또는 광장, 광산 및 기업소들과 국가기관, 군부대 및 사회단체의 부속 농장으로 경작시킴으로써
농경지를 휴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2. 전시하의 식량 사정을 고려하여 1951년도 농산 계획에 있어서는 조기 작물, 특히 대맥과 재료의 재배 면적을 확장하도록 할 것이며 적의 약탈 또는 기타 원인으로 종자를 준비하지